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썬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1주차 수업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용어가 이제 저희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어떠한 단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자주 나오는 파이썬의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숫자나 저희 수식 혹은 문자열 등을 표현하기 위해 간단하게 작성된 코드를 저희가 표현식이다,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숫자,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수식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문자열도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식이 하나 이상이죠. 하나도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모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이상이 모이면 이제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은 한 줄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식이 들어있는 이런 거, 프린트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이게 이제 파이썬의 한 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수식도 수식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A라는 변수에 넣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코드를 쓴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고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파이썬 노트북 파일 안에 구현된 이제 파이썬 코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 하나 이상의 문장이 사실 집합이 된 거겠죠. 문장이 모여서 프로그래밍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라는 좀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파이썬도 그렇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파이썬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게 그 프로그래머들이 지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변수 이름이라든지 함수 이름이라든지 클래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프로그래머들, 즉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키워드로 저희가 정의해 놓은 한 35개 정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름에는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름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35개를 저희가 한번 보면은 이러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true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true라는 단어는 파이썬에서 어떤 정답에 대한 불리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변수 이름으로 저희가 true라는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변수 이름으로 true는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는 사용하겠다고 이미 정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어야 이런 거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랑 좀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그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명, 그 다음에 상수, 그다음에 함수, 클래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쉽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정의해서 그냥 이제 이름을 붙여서 네이밍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자라고 한다는 거죠. 식별자를 만들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규칙이 있냐? 일단 식별자로 쓸 수 있는 문자들이 있어요. 일단 알파벳 대소문자 쓸 수가 있고요. 숫자 0부터 9까지 아라비안 숫자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중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파벳 이외에 다른 문자도 가능해요. 한글도 실제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관례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좀 단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식별자들은 이제 영문을 주로 쓰고요. 거기에 숫자를 섞거나 특수문자 중에 언더바를 섞는 방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로 쓸 수 없는 문자가 있죠. 키워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안 돼요.
네, 처음 맨 앞 글자는 숫자가 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특수문자, 언더바가 아닌 이런 느낌표 같은 특수문자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포함된 문자열도 안 됩니다. A랑 B 사이에 지금 공백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도 식별자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파벳을 쓰고 숫자, 언더바 등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A나 B 같이 의미 없는 단어보다는 뭐 age, first name, last name, TOEIC score 같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제 가독성을 좀 높이는 거고요. 이 용어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걸 뜻하지라는 거를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변수 이름이나 식별자 이름이 저희가 변수 같은 식별자 이름이 이런 의미를 띨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2가지 이상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표현되는 식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언더바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중간에. 네, 이걸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연결돼서 계속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상을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 단어의 대문자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 카멜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스칼 표기법은 각 단어의 대문자를 이용하는 거고, 카멜 표기법은 이제 맨 앞에 단어만 소문자로, 나머지는 대문자로 쓴다는 거고요. 위에 예제를 보면, 지금 보면 last name 같은 경우는 last란 단어, name이란 단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걸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TOEIC score라는 단어는 TOEIC이라는 단어랑 score란 두 단어가 합쳐졌지만, TOEIC의 T자는 저희가 소문자로 썼고요. 뒤에 단어인 score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카멜 표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독성도 높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 변수나 함수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사실은 A나 B 같은 변수를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냥 간단한 식별자 이름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실제로 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런 의미 있는 식별자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별자를 작성하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파스칼 표기법, 카멜 표기법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정답은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가지 정도 방법을 쓴다고 해요. 일단 변수나 함수명을 카멜로 하고 클래스명을 파스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변수나 지금 보면 함수명은 카멜로 했죠.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이후에 들어있는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를 했고, 클래스명은 지금 다 대문자로 했습니다. 첫 단어를. 혹은 반대로 변수만 카멜로 하고 함수와 클래스명은 파스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차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글 같은 걸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다. 이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야 되죠.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주석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파이썬도 그렇고 C나 자바도 그렇고 모두 이런 주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기능을.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어떻게 주석을 표시하냐? 이제 주석 부분 앞에 저희가 샵이라고도 하고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호를 붙입니다. 이 기호를 붙이면요, 이 샵 기호 이후에 우물정 이후에 해당 줄 전체를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행단위 주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처리된 주석 부분에는 아무리 파이썬에서는 실행될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있어도 주석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요 예제에서 샵하고 코멘트라는 단어를 쓰면, 이 코멘트라는 단어는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보지 않고요. 요 첫 번째 라인은 넘어가고 그냥 프린트 테스트부터 저희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요 코드 옆에다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샵 이후에 있는 요 부분은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돼서 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부분처럼 간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저희가 한 줄 한 줄 다 이런 샵 기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 줄을 한 번에 한번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 따옴표, 요 땡땡이 2개 붙은 거죠. 요거를 연속해서 3개, 혹은 작은 따옴표, 땡을 연속해서 3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밑에는 지금 작은 따옴표 3개를 연속해서 써서 하는 방법이에요. 연속해서 작은 따옴표 3개, 연속해서 작은 따옴표 3개를 하면 요 가운데 들어있는 한 줄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블록 단위로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상 없는 부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다양한 설명이나 이런 걸 쭉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썬은 들여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덴트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코드를 만들 때 저희가 이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자바나 C나 자바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중괄호를 이용을 하고요. 중괄호뿐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특정한 그 간격으로 코드를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차이는 파이썬과 자바나 파이썬과 C나 자바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차이점은 C나 자바는 사실상 중괄호라는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블록 지정을 요 중괄호를 통해서만 하면 돼요. 중괄호 안에서는 좀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이 중괄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여쓰기를 한 거에 따라서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영역을 지정한다는 거는 이 특정한 코드 부분은 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함수를 정의하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할 때 저희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모두 해야 모든 라인에 대해 다 들여쓰기를 해야 이 함수라는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코드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나 C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들여쓰기가 좀 엄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인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냐. 일단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코드 블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계속 배우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실 텐데, 뭐 if문이라든지 이제 비교 조건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반복문 같은 for가 있고요. 뭐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함수, def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의한 부분이나 이런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이 라인 하나로 끝나지 않고 멀티플한 라인을 저희가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멀티플한 라인은 전체가 다 하나의 코드 블록의 형태로 요 조건문이든 반복문이든 뭐 클래스든 함수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코드 블록을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if나 for나 클래스나 def 같은 부분 다음에는 저희가 요 콜론 표시가 나와요. 예, 이제 콜론 표시 나중에 좀 계속 배울 겁니다. 요 콜론 표시 다음 아래 라인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들여쓰기 방법은 이제 공백, 저희가 스페이스라는 이 키보드 안에 스페이스라는 저희가 그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칸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2칸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공백 스페이스를 4칸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탭을 써도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말은 결국 이 파이썬에서는 코드 블럭을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들여쓰기가 뭐 몇 칸인지까지는 아주 엄격하진 않다. 근데 뭐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IDE나 이 노트북 파일이나 이런 데서는 디폴트로 갖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콜앱에서는 보통 공백 2칸을 띄어서 2칸을 띄면 이 부분이 코드 블록이다라고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고요. 혹은 이제 파이참이나 또 다른 어떤 파이썬 IDE에서는 공백 4칸 혹은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2칸 쓰는 거랑 공백 4칸 쓰는 거랑 차이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공백을 2칸 쓰면은 조금 이 블락이 너무 가독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대신 공백을 4칸 쓰면 이 오른쪽으로 확실히 쉬프트가 되면서 어떤 요 부분하고 구별이 됩니다. 요 구분이 얼마나 이제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백 4칸을 주로 많이 써요. 확실히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콜앱을 지금 저희가 앞으로 쓸 거니까, 이 콜앱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공백 2칸을 그냥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백을 2칸 넣은 거고요. 공백을 4칸 넣은 예제입니다. 이 빨간색 네모는 실제 코드에서는 안 보여요. 제가 일부러 공백이 몇 칸이 들어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 본 거고요. 예를 들어 아까 뭐 펑크라는 이 함수를 저희가 정의한다고 했을 때 식별자 이름이죠. 펑크1이라는 저희가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 함수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정의할 수 있다는 것만 얘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def라는 키워드를 써서 펑크1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는 이렇게 소괄호 열고 닫고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 콜론으로 끝나죠. 자, 콜론으로 끝난 다음에 저희가 나오는 이제 부분들은 이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공백 2칸을 넣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1번, 2번 이렇게 넣은 다음에 코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땡땡 하고 펑션 1입니다. 라는 요 줄은 이제 이 함수의 이 펑크1이라는 함수의 코드 블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뒤에는 이제 똑같은 예제인데 이제 들여쓰기를 이제 공백 4개로 4칸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공백 4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 코드상으로 좀 복잡한 코드를 보면 공백을 좀 많이 넣으면은 확실히 이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블락의 확인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콜앱 환경에서 한번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타이핑을 해본 겁니다. df하고 저희가 펑크1하고 저희가 df 펑크2하고 여기는 공백 4칸, 여기는 지금 2칸을 넣은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2번 혹은 스페이스바를 4번 눌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함수를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요 코드 블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는 사실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코드를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 함수 같은 부분은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요 def라는 저희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함수겠구나. 자, 함수는 내가 이해하고 일단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인터프리터가 이 부분 함수네. 근데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지? 그거 쭉 이해한 다음에 이 공백 들여쓰기를 했으니까 함수의 코드 블록 부분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코드를 그냥 실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펑크1이라는 게 실행이 먼저 될 거고요. 그러면은 펑크1은 다시 요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요 안으로 프로시저가 넘어가고 프린트 요 안에 있는 프린트가 지금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요 내용이 펑크1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쭉 또 내려오면 당연히 또 함수가 보이니까 함수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겠다라고 할 테고 쭉 이해하고 펑크2라는 걸 호출하면은 다시 요 펑크2라는 거를 이렇게 불러다가 자, 네가 이제 실행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펑크2에 정의되어 있는 이 문장들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들여쓰기 방식이 달라도 코드의 실행 결과는 사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2칸을 쓰던 4칸을 쓰던 이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제 확실한 가독성을 원하면 공백 4칸 아니면 공백 2칸을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백 2칸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걱정 없이 공백 2칸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하나의 문장이 스테이트먼트가 끝날 때마다 이게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문장의 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C라든지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 세미콜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콤마죠. 점과 콤마가 연결된 이 세미콜론이라는 이 기호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가 어떤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하고 알려주는데요. 이 파이썬은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요. 단지 줄이 그냥 바뀌면 줄이 바뀐다는 거 한 줄을 쭉 쓰고 다음 줄을 한다라고 하면은 윗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다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만약 이 한 줄을 저희가 계속 타이핑을 하고 코드를 만드는데 너무 길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역슬래시 같은 경우, 역슬래시 이제 키보드에 보면은 이 원화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코드를 보면은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숫자를 더하는 코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너무 길다고 해볼게요. 길진 않지만 길다고 했을 때 끊을 때 어떻게 끊냐 이런 역슬래시를 하나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2, 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 2, 3 더하기 밑에 요 4, 5, 6 4 더하기 5 더하기 6도 같은 하나의 라인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출력해보면 이제 1, 2, 3만 더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4, 5, 6까지 더한 2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괄호를 통해서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괄호를 하나로 괄호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가 사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너무 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이 줄을 바꾸는 거예요. 한 줄을 바꿔서 대신에 이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는 위아래로 다 묶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줄로 만들어서 그냥 요 소괄호만 저희가 시작하고 끝나는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한 줄에 좀 표현하기 어려운 거는 여러 줄로 작성해서 행을 결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함수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출력 방법이에요. 이제 프린트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현재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실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결과랑 맞는지, 그런 예상하고 있는 결과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변수, 문자열, 숫자, 수식과 같은 결과를 저희가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는 2, B에는 1, B에는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대입한 부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프린트를 통해서 다양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궁금해 라고 하면은 프린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넣고 근데 이 콤마하고 A 플러스 B다 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 결과가 이 A 플러스 B 이퀄이라는 요 텍스트가 나온 바로 뒤에 A랑 B가 더해진 결과 3이라는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해보면 A 플러스 B 이퀄 3이라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자열을 그냥 콤마를 통해서 나열을 하면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숫자도 똑같습니다. 콤마를 통해 나열을 하면은 또 출력이 되고 아무것도 안 써주면 공백이 출력이 돼요.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라인을 좀 바꾸고 싶다. 줄 바꿈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역슬래시 아까 그 원화 표시가 있었죠. 역슬래시 n 영어로 알파벳으로 n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한 줄 저는 한 줄, 강원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parate 같은 이런 기능을 넣으면요. 요 플러스라는 요 단어가 모든 각각의 콤마로 이루어진 각 단어들 사이에 들어가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는 요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력값 사이에 문자를 넣는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렇듯이 이 프린트 함수에 저희가 예제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저희가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hello python이라는 요 단어를 저희가 출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출력을 할 수 있고 큰 따옴표를 넣어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이 문자에 따옴표가 들어있는 채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따옴표로는 묶지 않고요. 예를 들어 맨 바깥은 작은 따옴표로 묶고 따옴표 넣고 싶은 요 단어 앞뒤로는 큰 따옴표를 넣는다든지 큰 따옴표로 맨 처음과 마지막을 묶고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와 같이
출력되는 결과에 따옴표도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통하면 그냥 여러 단어를 붙여서 이어서 출력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건 연속적으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컴마는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를 통하면 바로 이어서 붙여서 출력을 해서 헬로 파이썬이 요 공백 없이 요 빈자리 없이 바로 붙여서 출력해주는 플러스 연산도 문자열 길이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오류라고 하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왜 그러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능숙한 프로그래머도 개발 시 다양한 오류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겼다고 뭐 포기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못된 곳은 그냥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류가 어떤 것이 나는지 한번 보면요.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오류의 종류가 있어요. 에러가 있고 버그가 있고 예외가 있는데, 에러는 예를 들어 어떤 응용 프로그래밍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넣으라는 어떤 이 입력 창을 보여줬는데 대신에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럴 때 에러가 나고요. 버그는 이 메모리 누수 등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좀 잘못 짜서 원치 않는 어떤 오류가 난다는 그런 부분이고, 예외는 런타임 오류로 뭐 손상된 파일에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오류를 저희가 이런 예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있는데, 오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파이썬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자,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하는 오류가 하나 있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전에 발생한 오류는 저희가 예를 들어 구문 오류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저희 프린트문 같은 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따옴표로,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준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출력이 안 돼 있어요. 자, 지금 따옴표가 안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요 안녕하세요 하고 느낌표 한 다음에 큰 따옴표가 안 묶여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로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걸 저희가 출력을 하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법적인 오류다, 신텍스 에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면은 어떤 에러가 나오냐? 에러의 타입이 나오고요. 에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EOL,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좀 여러분들이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요 에러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말이 나와요. 저희가 저 스트링 리터럴을 봤더니 스캐닝 해봤더니 EOL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말은 뭐냐? 원래 이제 요 스트링 리터럴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끝나는 EOL이 이제 end of line이에요. end of line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프로그래머가 내가 다시 이 부분을 봤더니 그러네, end of line에 저희가 요 큰 따옴표가 없네, 이런 걸 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에러 메시지를 보고. 자,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실행 전에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끝까지 프린트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고 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프린트하고 안녕하세요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이라는 그 명령을 실행했는데, 자, 보면은 프린트 네임이라는 거는 저 네임이라는 단어가 요 식별자가 이 위에 어디든 정의된 적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네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네임 에러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네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저희가 단어를 그냥 썼다고 하면요, 이것도 네임 에러고요. 요 대신에 네임 대신에 A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A is not defined. 그러니까 디파인이 안 되어 있다. 요 식별자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 네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네임 에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 후에 발생하는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면요, 실행을 해볼 텐데, 실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들은 반드시 이제 잡아야 되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이런 오류가 나오면은 다시 이런 걸 보고 이것도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그렇게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파이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에러 오류 같은 거를 한번 리스팅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은 뭐 밸류 에러, 인덱스 에러 쭉 네임 에러부터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에러 이름을 보면 대략 어떤 문제인지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러 메시지를 보고 에러가 발생한 지점의 코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고, 절대 이제 당황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그리고 에러 처리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1주차 수업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파이썬은 문법이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운 언어고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 뭐 구글, 뭐 인스타그램, 뭐 넷플릭스 많은 회사들이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개발자도 많고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로서 한 줄씩 바로 실행돼서 빠른 개발과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클라우드 기반 환경과 로컬 PC 환경에서 손쉽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콜앱이 있고 또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랑 같이 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제가 오늘 좀 약간 그 환경 설치하는 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더 이게 하기가 쉽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업으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콜앱을 가지고 좀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1주차에 좀 말씀드렸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시간상 아주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또 앞으로 수업 나가면서 계속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